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의 오늘의 의미를 알아보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우리 주부님들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뭐 해 먹지? 네. 반찬 걱정이죠. 오늘 그 고민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고 먹는 밑반찬 2가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저렴한 영양제 감론을박입니다. 네, 뭐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이것저것 챙겨 먹다 보면 사실 좀 그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렴한 영양제 때문에 감론을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두 분 혹시 영양제 드세요? 네, 저도 많이 먹는 거 먹죠. 있어요. 한 종류만 드세요? 아니죠. 아니, 한 3개 먹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제 뭐 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이제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요. 또 각각 기능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타민과 함께 밀크시스를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칼슘제나 오메가3를 함께 복용하시는 분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통상 한 3개월분 정도 들어있는 한 통당 가격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찾아봤는데요. 한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 가격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먹게 되면은 그게 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균일가 생활용품 판매를 하는 D사에서 3,000원에서 5,000원에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내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용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치 정도 들어있는 일반적인 건강식품 영양제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볼 때 한 달치 소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분량은 좀 작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제품가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이니까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성분과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있다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소비자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는데 약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약사계 내부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게 소득의 측면에서 약국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약사들 사이에서 제약사가 약국을 배신했다. 재고 소진하면 절대 다시 안 시킨다. 뭐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요. 균일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평균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약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약사 우리 건너뛰고 판매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건데요. 함량과 성분은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아주 큰 차이가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약사계에서는 제약사와 약국의 상생이 깨졌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처가 확대되고 또 그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소비자는 좋은 거죠. 그렇죠. 선택의 폭이 더 네네. 넓어지니까.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어제 통계청이요 지난해 출생아 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총 23만 8,300명이 태어나서 1년 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9년 이후 9년 만의 일은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인데요. 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이게 또 소폭 반등했는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면서 0.72명이던 1년 전보다
0.0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이유는 뭡니까? 통계청이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출산 인구가 증가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태어나려면은 아이를 낳을 산모,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을 구성하는 인구는 1990년대 초반 태생입니다. 우리가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얘기하잖아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해에 한 70만 명 정도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인구 구성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이 낳을 사람도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엔데믹 효과인데요. 코로나19 시기에 다 아시다시피 결혼 못 했잖아요. 네. 결혼했던 사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결혼 줄줄이 밀었는데요.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딱 끝나자마자 결혼 인구가 확 하고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정부의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목표가요. 1.0명이거든요. 지금이 0.75명이고요. 네. 0.25명 올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요. 1.5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2030년까지 가능할까? 아니 2050년이면 정말 달성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가야 할 길도 멀고 우리 사회가 대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반등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이게 지속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야 옛날에는 애들을 안 낳았다며 이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의정 갈등 중대 분기점입니다. 네, 신학기 개강이 불과 한 주 정도, 그렇죠?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사흘 전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의대 학장단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하면 의대 정원을 1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가는 셈인데요. 이 지난 1년 내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해왔던 걸 생각하면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의료계도 그렇고 의대 쪽 반응이 이건 뭐지? 약간 의아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한꺼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대에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있고 대학 교수들도 지금 다 뽑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학 측이 요구하면은 1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대학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맞습니까? 또 억지로 늘려놨는데 이것도 줄여야 되는 겁니까? 네. 안 됩니다. 이런 그렇지.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교육부 쪽에서는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밝힌다고 해서 1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원 동결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동안에 1년 이상을 지금 휴학한 상태이잖아요. 전공의들은 아예 전공의를 그만두기도 했고요. 의대 재학생들은 정원 동결 여부와 무관하게 휴학을 강행하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개별 의대에서 교수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원 동결 등 가능성을 전제로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전공의들의 반응도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전공의들도 필수로 패키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니까 정원 동결만으로는 이제 못 돌아간다 우리. 다시 복귀하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뭔가 문제가 풀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지만 뭔가 정부가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의료계나 의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갑작스러워도 안 되고 그 정책이라는 것이 갈팡질팡해도 안 되죠.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자, 모닝픽 다음 소식은요. 네 번째 모닝픽 경찰관 피습범 사망
정당 방위입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죠.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해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광주 동구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는데요. 여성 2명이 귀가 중에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 이런 신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찰관과 이 남성이 거리에서 이제 맞닥뜨리니까 이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찰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번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불응하니까 1차로 전기 충격정 테이저건을 쐈고요. 근데 테이저건이 하필이면은 요즘 외투가 두꺼우니까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빗나가니까 허공으로 공포탄을 또 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남성의 위협과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례 실탄을 쐈다고 하는데요. 근접거리에서 실탄을 3발을 쐈다고 하는데요. 근접거리에서 2사람이 막 엉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공포탄을 쏜 뒤에 실탄을 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총상을 입은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요. 경찰관은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응급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고 어제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상당히 급박하던데 이 경찰관의 행동이 정당 방위였느냐 이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이건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경찰관이 정말 총을 쏴서 정당 방위를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경찰 내부 규정을 보면 제가 아까 순서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저건 쏘고 실탄을 쏘고 공포탄 쏘고 실탄을 쏘는 이 순서들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진 남성은 상반신에 지금 총을 맞았다고 하는 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경찰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상황이 긴박했던 데다가 뒤엉킨 상황이라서 상반신에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반신을 향해서 조준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막 2사람이 엉키고 뭐 칼을 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반신을 조준했는데 상반신 쪽으로 총이 발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정당 방위로 볼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렇게까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데 총기를 사용 못하면 뭐 폼으로 총기 갖고 다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저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만약에 총을 맞았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남의 일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기 사용을 남용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 내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상황을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어디까지 총기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경찰이 2명이 나가가지고 1명이 흉기를 든 사람하고 엉켜 있는 상황이잖아요. 흉기를 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경찰관은 넉넉히 있습니까? 난 정말 이 부분이요. 그리고 범인을 상대하는 경찰이 1명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굉장히 공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어요. 네네. 한번 잘 따져볼 일입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카랑카랑.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892년으로 갑니다. 2월 27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 분 혹시 프랑스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네딘 지다. 저는 아랑드롱. 각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근데 뒤에 교수님 뒤에 보이는 그래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말해도 그렇죠. 되나요? 근데? 그럼요.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이니까요. 그죠? 네. 루이비통. 네, 그렇습니다. 아마 프랑스는 몰라도 루이비통은 아실 거래요. 네, 1892년 2월 27일은 루이비통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를 정말 대성공시킨 사람인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실함과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대형 명품 브랜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엘사가 명품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루이비통이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네, 루이비통은 1821년 프랑스 동부 쥐라주의 앙쉐 마을에서 가난한 목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목공 기술을 배우면서 자라다가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정말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새어머니의 구박을 시달리던 루이가 집을 떠나 평소 동경하던 파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나이가 고작 14살이었어요. 루이가 살던 앙쉐 마을에서 파리까지는 482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16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인데 차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이 14세 소년이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일하고 걷고 자고를 반복한 끝에 무려 2년 만인 1837년 파리에 도착합니다. 야, 대단하다. 2년 동안 네. 파리에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걷고 일하고 자고를 반복하며 2년 만에 파리에 도착합니다. 근데 14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린 친구가 파리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목공밖에 없었던 루이는 먹고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슈 마레샬이라는 트렁크 제작자의 공방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엔 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었는데 여행 트렁크들은 대부분 거칠게 다루어져서 파손되곤 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공방에 트렁크 제작뿐 아니라 소지품을 보호하면서 짐을 쌀 수 있는 방법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짐 싸는데 루이를 따라올 자가 없었던 겁니다. 손님들의 짐을 꼼꼼하게 튼튼하게 쌌던 루이비통은 귀족들 사이에서 짐 잘 싸는 전문가 최고의 패커로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52년 파리 입성 15년 만에 루이 일생에서 전환점을 맞게 되는 엄청난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귀인 누굴까요?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귀인 누구였을까요? 귀족들 짐을 잘 쌌다 그러니까 귀족 중에 누구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한 귀족을 만났겠죠. 네. 네. 이 그 귀족들보다 하나 더 위, 황제 왕족? 나폴레옹 3세의 황후. 프랑스 마지막 오. 황후 외제니드 몽티조였습니다.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안 입기로 유명한 이 황후는 지방에 갈 때마다 외국에 갈 때마다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옷을 다 싸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짐 싸기 달인이었던 루이가 외제니 황후의 트렁크를 만들고 짐을 싸주면서 황후의 전담 패커가 됩니다. 이후 외제니 황후는 루이를 적극 지원했고 루이가 가게를 열도록 돕는데요. 1854년 17년간 몸담았던 마레샬 공방을 떠나서 파리 카푸신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33살에 사장이 된 겁니다. 예. 17년 동안 꾸준히 한 분야에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됐고 본인의 매장을 갖게 됐는데 그게 엘사의 뿌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짐 싸기의 달인 루이가 차린 가게답게 처음 엘사는 짐 포장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여행 가기 전 짐이나 보석을 잘 포장해 줬는데요. 지금 여행용 트렁크는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당시엔 나무나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윗부분이 둥근 형태였습니다. 마차 여행을 할 때 빗물이 아래로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뚜껑을 돔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런데 마침 주요 이동 수단이 마차에서 기차로 바뀌게 됩니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트렁크 뚜껑이 둥글다 보니까 화물칸의 트렁크를 쌓기가 어려웠어요. 루이는 비에 젖지 않으면서도 기차에 적재하기 좋은 트렁크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합니다. 위가 판판한 직육면체 모양으로 바꾸고 빗물 흘러내리기는 가죽 대신 방수 처리한 가벼운 캔버스 재질로 교체해서 해결한 여행용 가방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1858년 엘사는 세계 최초로 층층이 쌓을 수 있는 사각 트렁크를 출시했는데 이것이 여행객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 30년 동안 패션계를 주도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요. 1885년에는 영국 런던에도 매장을 오픈했고 뒤이어 미국의 뉴욕, 워싱턴 등 패션 중심거리에 매장을 열면서 해외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네. 그 당시 해외까지 진출을 했어요.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도 세계에서 짝퉁이 가장 많은 가방이 바로 엘사 가방이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엘사 트렁크 인기가 치솟자 다른 업체에서도 엘사 트렁크와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루이가 짝퉁과의 전쟁을 시작해요. 엘사만의 고유 패턴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1888년에 프랑스어로 체크 무늬를 뜻하는 다미에 패턴을 선보입니다. 엘사만의 희소성은 생겼지만 짝퉁업자들은 이것까지 따라서 합니다. 그러던 1892년 2월 27일 루이비통은 모조품과의 싸움을 남겨둔 채 갑작스러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71살이었어요. 이때부터 아들 조르주 비통이 경영을 이어갔고 모조품 근절을 위해 새로운 패턴을 만듭니다. L자와 V자를 겹친 무늬와 꽃 문양이 나열된 패턴을 특허 출원한 건데요. 지금도 엘사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바로 이 모노그램 패턴이죠. 제품에 회사 로고를 도입한 최초 사례였고 이후 본물처럼 터져나오던 모조품은 잠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짝퉁과의 전쟁을 한 덕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네네. 그 브랜드 시그니처 패턴이 탄생하게 된 건데 이후에 이 패턴 덕분에 엘사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여행용 트렁크 위주로 제작하던 엘사는 이후 손가방을 만들면서 최대 가방 업체가 됩니다. 만인의 연인 오드리 헵번이 특히 좋아했다는 엘사의 한 가방은 3초마다 하나씩 팔려서 3초백. 지금은 3초마다 하나씩 보여서 3초백인데 정말 팔려서 3초백이던 시절이 있어요. 1997년 뉴욕 출신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를 영입하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또 사로잡았는데요. 마크 제이콥스는 엘사의 기성복과 가방에 혁신을 주면서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여행용 가방으로 시작해서 대형 명품 브랜드가 된 엘사의 역사를 간단히 되돌아봤습니다. 예, 지금은 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명품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 창업자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2월 2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6년 2월 25일은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한 날입니다.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인 마르코스는 21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하면서 악명 높은 독재를 했는데요. 부인 이멜다와 함께 부패와 비리로 필리핀 경제를 몰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마르코스가 1986년 이날 민중혁명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한 겁니다. 네, 아시아의 부국이었던 필리핀이 이렇게 전락한 것, 이 마르코스의 21년 그 독재 통치가 있었던 거죠. 네. 마르코스는 근데 처음에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됩니까? 네, 1917년에 태어난 마르코스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이런 아이들은 다 법학을 전공하죠. 그래서 변호사가 됩니다.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정적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또다시 게릴라 부대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훈장을 28개나 받은 전쟁 영웅이었어요. 마르코스는 1949년 32살에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1950년에 마닐라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1965년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기가 참 좋았어요.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이 젊은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그렇게 집권을 하게 됐는데 집권 초기에는 뭔가 약간 야망이 있잖아요. 집권 초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초기엔 경제 발전과 정부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민주적인 정책을 시행했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실리 외교를 펼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 높은 지지율로 무난히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독재자로 돌변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재선 이후에요. 그때부터 경제 사정이 악화됐고 개혁이 실패하면서 반대가 거세집니다. 결국 마르코스는 1972년 9월 달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독재자로 돌변하는데 이 계엄 통치가 8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수천 명의 반정부 인사와 정치인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살해하고 신문과 방송국을 폐쇄했고 필리핀의 뉴스와 출판물은 모두 엄격하게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또 부인 이멜다와 일가 친척들을 정치권과 경제계의 주요 직책에 앉혀서 정치적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인구가 1억이 넘는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물 자원도 풍부한 자원 강국입니다. 하지만 마르코스의 독재와 부패로 몰락하고 말았죠. 근데 이 마르코스뿐이 아니잖아요. 그의 부인, 영부인 이멜다 엄청난 사치를 했죠. 예, 우리에게는 마르코스보다 그 부인 이멜다가 더 유명해요.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영부인이라고 불리는 이멜다는 어려서부터 미모가 뛰어났고 미스 필리핀 출신이기도 합니다. 1954년에 국회에서 일하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12살 연상의 정치인 마르코스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 11일 만에 결혼을 한 스토리가 유명합니다. 마르코스는 이 11일 동안 매일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이때는 아직 상원의원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엔 내조의 여왕으로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점점 사치에 빠지게 됩니다. 이멜다가 살았던 말라카냥궁은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수정 샹들리에 순금 세면대 등으로 장식이 됐고 파티를 좋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대한 파티를 했고 해외 순방을 가면 쇼핑 가방 수백 개를 들고 해서 수행원 50명이 따라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건 중에 치즈 회항 사건, 치즈 회항 전설이 있습니다. 아니 치즈 때문에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돌린 거예요? 네, 마카다미아 아니에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멜다가 로마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던 비행기에서 갑자기 기장에게 로마로 돌아갈 것을 회항을 명령합니다. 이유는 로마에서 치즈 사오는 것을 깜빡해서였습니다. 너무하다. 뭐야 이게? 자, 이것뿐 아니에요. 당대 세계 최고의 스타 비틀스를 공포에 떨기도 했는데요. 비틀스가 월드 투어 중에 필리핀에 와요. 그때 이멜다가 비틀스를 자기 개인 파티에 초청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이멜다는 TV에 출연해서 이 분노를 표출했고 필리핀 국민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비틀즈가 쫓겨나듯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성난 현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항의와 위협을 당했고 공항에서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이런 일이 공항에서 실제로 생겼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시로 경찰들마저 비틀즈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필리핀을 겨우 탈출한 비틀즈 멤버들은 큰 충격을 받고 월드 투어를 중단했습니다. 야, 정말 나라 전체를 비틀즈까지 뒤흔들었던 그런 영부인인데 국민들도 이제 이런 악행을 알고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83년에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살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쏴 죽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괴한이 쏜 총을 맞고 아키노가 즉사했는데요. 이 사건은 마르코스 정권이 필리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마르코스는 198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때 죽은 아키노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와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 표가 더 많이 나오자 갑자기 개표 중지를 선언하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국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났고 군부까지 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마르코스는 대통령직을 사직하고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21년간 철권 통치를 했던 마르코스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이 망명 가는 와중에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호화로운 사치 물품을
다 욕심내서 챙겨왔다면서요. 네, 마르코스는 거의 도망가는 그 와중에도 미군 수송기 2대에 다이아몬드와 금괴, 현금, 옷과 귀금속들을 가득 실어 갔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챙겨가지 못한 물건들이 대통령과 관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구두. 이게 아주 유명했죠. 네, 구두가 무려 3,000켤레가 있었고 핸드백이 1,500개, 드레스 1,200벌, 밍크 코트가 35벌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밍크 코트를 입나요? 아, 그러게 말이야.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좋은 나라에. 이 이멜다의 구두 3,000켤레는 필리핀 마닐라 국립박물관과 북부 마리키나 신발박물관에 소장 중입니다. 집권 21년 동안 마르코스 일가가 부정축제한 재산은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어마어마하네. 필리핀 우와. 정부는 그 이후에 재산 일부를 환수했지만 여전히 돌려받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일가는 진정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야, 추악한 독재자가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 네. 그런데 2022년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어머나. 네, 필리핀 정치 참 복잡해요. 2022년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필리핀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36년 만에 마르코스 가문이 다시 집권을 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9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사치의 여왕 이멜다는 아직 95세 나이인데도 여전히 건재해서 영부인에서 대통령의 어머니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독재와 무능, 부패로 필리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그의 아들이 이끄는 필리핀의 행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지 또. 자, 욕을 많이 먹어서. 아이고,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 미국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죠. 아이비 리그. 전부 담쟁이 덩쿨이 있는 나라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비를 이름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2009년 3월 2일은 동양인 최초로 아이비 리그 총장이 선출된 날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계 슈바이처로 알려진 김용 총장입니다. 아이비리그에서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계 총장이 탄생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용 총장은 그 이후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까지 되면서 이야. 글로벌 리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비리그 총장이 세계은행 총장. 아우, 대단해요. 한다 진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이 김용 총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글로벌 리더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김용 전 총재 어린 나이부터 그 미국 이민 생활을 했다고요. 네, 김용 총장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일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그의 가족이 이민 간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엔 아시안 가정이 중국인 가족 하나, 김용 가족 하나, 단 2가족밖에 없었어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늘 편견에 맞서야 됐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됐지만 김용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미식 축구팀에 들어가서는 팀의 중심이죠. 쿼터백을 맡았습니다. 네, 낯선 미국 땅 그 시절은 사실 아시아인만 보더라도 뭐 그냥 막 쳐다보고 이상하게 보는 시절이거든요. 그때 학생회장을 지낼 정도면은 뭐 리더십은 이때부터 아주 타고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모님의 가르침도 컸는데요. 치과 의사였던 김용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 살아남으려면 전문직 기술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어머니는 늘 세상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김용은 하버드 의대에 입학했지만 의대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인류를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꾸고 복수 전공으로 인류학 박사가 됩니다. 이후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되었는데 IT와 페루 등지를 돌면서 가난한 이들의 질병 치료에 헌신했습니다. 야, 의대 교수 그냥 편한 길로 꽃길 걸으면서 살 수 네. 있었는데 그러게요.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정말 진정한 의술을 펼쳤어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 맞네요. 네, 특히 그가 힘을 쏟은 것은 중남미 빈민 지역의 결핵 퇴치였습니다. 당시 가난한 나라에서 결핵은 죽음을 의미했는데요. 김용 교수는 결핵 치료 의약품 가격을 90% 이상 낮춰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03년 세계 보건기구의 에이즈 담당 국장을 맡았을 땐 행동파의 면모를 제대로 보였는데요. 3.5 운동,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운동을 추진했고 당초
목표보다 2년 지체되긴 했지만 끝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06년에 타임즈는 에이즈와 결핵퇴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김용 교수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나서 아시아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총장에 또 임명이 되죠. 네, 지금 이야기하는 2009년 3월 2일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 총장에 임명됐는데요. 다트머스 대학은 400명의 후보자를 놓고 총장 선임을 와. 고민했다고 합니다. 대학 24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대학 학장 경력이 없어요. 그런 김용 교수가 총장에 바로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아이비리그 첫 아시아인이자 첫 한국인 총장이 임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야, 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한국인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가 됩니다. 네, 2012년에 김용 총장은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은행 12대 총재로 선임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1968년 세계은행이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지명해왔고 실제로 역대 총재는 모두 미국인이었는데요. 헌신적인 의료 구호 활동과 아이비리그 총장으로서 행정 경험을 인정받아서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된 겁니다. 김용 총재는 2016년 9월 연임에 성공했고 2019년 1월까지 세계은행 총재로 활동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세계의 문제가 곧 당신의 문제다. 김용 전 총재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민자 출신 소년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한 김용 전 총재,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제2, 제3의 김용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김용 총재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2월 2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12년 2월 28일은 ITX 청춘열차 운행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 용산에서 춘천까지 경춘선에서 운영하는 고속열차 ITX 청춘열차는 KTX와 새마을호 사이에 국내 유일 특급 열차고 또 유일하게 2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열차이기도 합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평, 춘천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비둘기호, 그다음에 통일호, 무궁화호 이게 다니면서 기차에 낭만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춘천 가는 ITX 청춘 열차가 네. 있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거 타고 가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ITX 청춘 열차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낭만이 있잖아요. 청춘.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먼저 ITX는요, 도시 간 고속열차를 뜻하는 인터시티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청춘은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경춘선의 주요 역이죠. 청량리역과 춘천역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네. 젊은이들만 타는 기차가 아니라는 뜻이죠. 젊은이들에게는 낭만을, 어린이들에게는 청춘에 대한 동경과 추억을 담아 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청춘 열차라는 이 단어 이게 뭔가 사람들을 참 이게 설레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2012년에 개통을 하죠. 네, 2012년 2월 28일 ITX 청춘열차가 개통됐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180km로 용산에서 춘천까지 74분,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63분 만에 갈 수 있고요. 상봉이나 청량리역에서 운행하는 경춘선 전철과는 달리 ITX 청춘은 용산역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철과 달리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만 정차하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청춘열차 내부는 운전실과 객실 간 스크린 글래스를 도입했고 객실 의자 자동회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2층 버스 경험하고 2층 열차 경험하고 이러는데 이 ITX 청춘 열차가 2층 열차잖아요. 네, 국내 유일의 2층 열차입니다. 모든 객차가 2층인 건 아니고요. 8량의 객차 가운데 4호차, 5호차 두 량의 2층 객차를 편성해 놨습니다. 2층 칸은 스크린도어 정도 높이로 일반 기차보다 높은 곳에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바깥 풍경이 좀 더 확 트인 느낌을 줍니다. 예매하실 적에 좌석 종류에서 2층석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다른 기차와는 달리 전철 타는 곳에서 승하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리하기도 한데요. 그것 때문에 간혹 ITX 청춘열차를 전철로
착각해서 탑승하는 사례도 맞아, 이게 종종 헷갈려, 이게. 발생합니다. ITX 청춘 열차를 탈 때는 승차권에 표시된 QR코드를 전철 개찰구 하단에 있는 전용 단말기에 대고 승차하셔야 됩니다. 전철 타는 곳에서 타기 때문에 ITX 청춘 열차에서 전철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데요. 승강장에 교통카드 승하차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서 바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네, 춘천 가는 열차 하면은 이 봄에 MT 가는 대학생들이 네. 아주 옛날에 막 가방을 울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기억나시죠? 그런 낭만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ITS 청춘 열차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뭔가 자전거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타시죠? 네, 오늘부터 봄 날씨 같은데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가평과 춘천은 북한강 따라서 자전거 여행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ITX 청춘 열차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석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매하실 적에 자전거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봄에 라이딩 정말 좋겠죠. 기차 이야기는 언제 해도 즐거운데요. 기차 타고 놀러 가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가올 봄에 청춘 열차와 함께 떠나면서 청춘으로 되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레인다. 아, 설레네. 설레인다. 아, 저쪽으로. 저는 오늘 일 때문에 기차 탈 일이 있는데, 저쪽 기차 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요새 주부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뭘 먹지가 고민이었다가 아우 이제 밑반찬을 뭐 해 먹지? 이제 소재가 다 고갈이 됐는데 뭘 하지? 이런 고민을 매일 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두고 먹는 밑반찬 특집입니다. 아, 두고 먹는다 그러니까 오래 좀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고 먹는 밑반찬은요, 바로 삼색 콩자반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콩장이라 그래갖고 반찬 많이 싸주셨는데요. 이제는 삼색으로 콩자반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콩자반 그러면 어떤 콩자반 생각나세요? 그냥 그거 까맣게 우리 그쵸. 그게 제일 까먹고 무난하니까. 생각나죠. 서리태나 아니면 흑태 가지고 만든 검정색 콩자반만 생각을 하셨는데요. 오늘 서리태와 백태, 땅콩까지 곁들여서 삼색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딱딱하지 않아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노하우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고소한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바로 표고버섯, 곤약 조림인데요. 우리가 곤약은 굉장히 탱글탱글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쫄깃쫄깃한 표고버섯까지 있으니까 두고 먹기에는 아주 좋고 두 가지가 또 굉장히 식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또는 보관할 때도 아주 그대로 만든 거 그대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두고 먹는 밑반찬으로 주부님들의 고민을 제가 싹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하고 제 와이프는 늘 이렇게 뭘 같이 준비를 하는데 반찬 걱정을 늘 하잖아요. 네. 근데 저기 보면은 메인 반찬 말고 옆에 서브 반찬 정도 이런 것도 은근 신경 쓰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이색 밑반찬 두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콩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서리태 콩이고요. 서리태 콩이고, 요거는 지금 백태입니다. 메주콩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땅콩이에요. 제가 땅콩은 왜 준비했냐면 이렇게 콩자반 두 개에다가 땅콩을 넣게 되면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먹을 때마다 우리 고소한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팁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짜잔. 꿀팁. 짜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서리태를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고 이걸 불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따라내지죠. 네. 따라내지 않고 물을 넣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콩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콩물을 이용을 해서 바로 조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콩물에 남아있는 이 콩의 성분들이 아주 좋은 성분들이 영양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겠지요. 요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땅콩은요, 껍질까지 있는 거는 우리가 볶음 땅콩 아니고 그냥 생땅콩 삶은 거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볶음 땅콩 했다 그러면 껍질을 다 벗겨서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고소하고 땅콩의 비린 맛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콩자반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불을 이제 켜놓습니다. 불을 켜놓고 이제 아까 불려놨던 서리태 콩이 있었죠. 네. 그거를 담아요. 그다음에 불려놨던 백태콩도 있었어요. 요것도 담아요. 보통 이제 불리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으면 여기서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보은의 꿀팁 두 번째입니다. 바로 카놀라유를 둘러주세요. 이렇게 카놀라유를 둘러주세요. 이 카놀라유가 발연점이 210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연점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린 콩을 한번 볶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콩자반이 나중에 윤기가 잘잘잘 흐르려면 자꾸 어머님들이 물엿 넣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카놀라유나 또는 일반적인 식용유 또는 뭐 해바라기유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면 훨씬 더 콩이 부서지지 않고 윤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콩자반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많이 좀 볶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많이 볶은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해놨던 거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이보은의 꿀팁으로 넣어놨던 거, 요거 콩물까지 콩물, 요걸 좀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꿀팁이 벌써 2개나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콩물에 또 영양분이 많다고 그러대요. 네. 자, 콩물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카놀라유에 꼭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충분히 볶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많이 볶아주시면 훨씬 더 끓이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볶아주면 우리가 식감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아요. 자, 왜 안 딱딱하냐 하면 이렇게 한번 볶아놓은 거에다가 양념을 했기 때문에 이 간장의 간기가 깊이 배어 있어서 너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콩물을 넣어요. 검정 콩물. 그다음에 백태콩물 같이 넣습니다. 요거를 이제 센 불에서 20분을 끓여주세요. 20분을 끓여주시는데 왜 20분을 끓이냐 하면 이렇게 20분을 충분하게 끓여야 이게 좀 말랑말랑 부드러워지잖아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간장과 갖은 양념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말랑말랑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장 양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콩은 언제 넣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넣어야 되나? 마지막에 넣어야 될까요? 언제 넣어야 될까요? 언제 넣을까요? 다 된 다음에 넣나요? 왜 그럴까요? 땅콩 뭉개져서 그러나? 불어서? 맞습니다. 땅콩이요 너무 일찍 넣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팅팅 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땅콩이 부스러지거든요. 오. 바스러진다고 하죠, 어머님들이. 네. 그러니까 요거는 맨 마지막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볶아서 마지막에 넣어야지만 요 땅콩이 훨씬 더 이 콩과 함께 삼색으로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 20분을 볶았어요. 20분을 볶았으면 이제 양념을 넣어요. 네.
간장. 아, 그 안에다가 바로 바로 넣어요? 넣어요. 오. 근데 20분을 센 불로 끓이면은요. 지금 제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바로 넣었는데 20분을 끓이면 이 국물이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분을 끓여도 괜찮은 거예요. 20분을 끓이고 간장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보통 이제 설탕 많이 넣으시거든요. 설탕을 넣게 되면 나중에 냉장고에 두고 먹어야 되는데 꺼내 놓으면 어때요? 딱딱해지죠. 네. 그래서 일부러 쌀조청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콩비린내가 안 나도록 다진 마늘을 아주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맛있는 맛이 나도록 매실청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윤기 차라르르 흐르는 그렇죠. 콩자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윤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20분을 채 못 채우고 그냥 미리 넣었잖아요. 네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세요. 오, 맛있겠다. 야, 이 달큰한 향 느껴져요? 네. 아. 자 여기 지금 제가 땅콩까지 같이 넣었는데 보시면은 보세요. 삼색이죠. 네. 검정색, 그다음에 백색, 그다음에 땅콩까지 아. 삼색으로 되어 있죠.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뭐 만드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깨? 깨. 네, 깨만. 통깨만 이렇게 솔솔솔솔 넣으시면 돼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팁 알려드린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삼색 콩자반에서는 네. 첫 번째는 콩물을 버리지 네. 마시고요. 두 번째는 카놀라유에 한참 볶다가 네. 양념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이렇게 콩자반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랬으면 통깨까지 다 넣었죠. 자 그랬으면 제가 예인 씨한테 네.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맞출 수 있을까? 자, 이 콩자반을요, 두고 먹는 밑반찬이니까 이제 밀폐 용기에 담으려고 해요. 네. 차게 식힌 다음에 밀폐 용기에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밀폐 용기에 좀 담고 식혀야 될까요? 차게 식힌 다음에. 예. 왜 그래야 될까요? 안 그러면 딱딱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충분하게 냄비에서 차게 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폐 용기에다 담아놔야 콩자반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콩자반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맞췄어. 콩자반을 지금 조금씩 커드릴게요. 네.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아, 근데 이 향이 벌써 너무 근데 정말 그 달큰한 향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 콩자반 싸가면 사실 저는 콩자반 너무 좋아해서 많이 싸주셨는데 싸가면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먹기도 했어요. 친구들 못 뺏어 먹으라고. 그 프림통인가요? 그 통에 이렇게 유리 네. 통에다가 하나씩 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나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겠네요. 콩자반은 정말 옛날 도시락 시절에는 꼭 있던 반찬이에요. 맞습니다. 이 향부터가 뭐 벌써 좋아요. 삼색 콩자반. 식감이 좋네요. 그렇죠. 음. 식감도 굉장히 좋을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잡수시면서 콩자반 씹히는 부드러움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기도 하고. 콩자반 잘못하면 진짜 딱딱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콩마다의 맛들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 식감도 좋고 네. 부드러운 와중에 중간에 땅콩이 한 번씩 씹히잖아요. 그쵸. 그게 또 킥이네요. 그 아니, 고소한 맛이 있죠. 네, 땅콩 때문에 고소한 그 맛이 있네요. 야, 요거는 진짜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그냥 흰쌀밥에 얘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같은 쌀밥에. 맞아요. 와, 반찬도 반찬인데 안주거리들이. 그러니까 안주까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기분 좋아지는 맛이. 막 계속 젓가락이 가는 맛이에요. 맞아요. 이게 콩마다의 그 맛과 이게 식감이 다르니까 식감도 좋고 아이들이 사실 콩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념 자체가 맛있어서 주면 땅콩만 먹으라 그래도 먹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맛있네요. 야, 삼색 콩자반 괜찮다. 너무 부드럽고 간도 딱 좋아요. 이거 잘못하면 너무 짜서 짜서 힘든데 먹기가 힘든데 간이 너무 딱 맞죠. 간도 딱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게 잡수실 때 저는 뭘 하느냐? 바로 다음 거를 만들 건데요. 네. 자, 요렇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삼색 콩자반 냉장고 안에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주 정도는 가지 한 않을까요, 달? 선생님? 2주 한 달이요? 2주 한 달? 땡. 어? 이틀 만에 없어집니다. 너무 아, 맛있어요. 맛있어서. 보통은요, 요거 네. 이제 두고 먹는 밑반찬이니까 한 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2분의 1컵, 2분의 1컵, 2분의 1컵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한 컵씩 늘려서 양념장도 2배를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한 일주일까지 너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야 돼. 아, 진짜 계속 손이 가요, 선생님. 네. 그러네. 놓을 수가 없네요. 자, 이번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표고버섯 곤약 조림입니다. 네. 일단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표고버섯 보시면 말린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가장 잘 우리가 그러니까 불려내려면 한 몇 시간 정도 불리면 될까요? 보통은 저는 이제 레시피에다가 많이 한 30분만 불리세요 했는데요. 너무 딱딱하니까 잘 안 불려지더라고요. 이럴 때 아주 꿀팁이 있습니다. 자, 이보은의 꿀팁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볼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깨끗하게 씻은 표고버섯을 이렇게 담그세요. 네. 근데 담그는데 갓 부분이 위로 가도록 담그세요. 갓 부분이 위로 가도록.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밑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불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가도록. 그리고 설탕을 준비를 하세요. 설탕을 이렇게 한 2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진짜 계속 손가네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씹는 재미도 있고. 자, 이렇게 물을 부어놨으면 이 상태로 빨리 불려야 되니까 전자레인지에 30초 내지 1분 정도 가열하시면 이 설탕의 당분이요. 표고버섯 안쪽에 있는 밑둥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아주 맛있는 표고버섯으로 불려집니다. 네. 그러면 그 맛있는 표고버섯을 이렇게 준비가 다 됐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 부들부들해졌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 그냥 똑똑똑 이렇게 4등분 해주세요. 4등분만 이렇게 해주시고 네. 만약에 우리 집은 아이들이 밑둥을 안 먹는데요 하시면은 밑둥을 잘라내시면 돼요. 근데 밑둥 아깝잖아요. 요 아까운 밑둥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된장찌개 끓일 때 아니면 깡장 만들 때 요럴 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요 곤약 그 표고버섯 곤약조림 안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약간의 매운맛을 내야 좋거든요. 그래서 마른 홍고추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만약에 마른 홍고추가 당장 없는데요. 근데 냉장고 보니까 청양고추가 좀 있네요. 청양고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이렇게 저는 1개 반 정도만 가위로 똑똑똑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같이 맞춰서 할 게 바로 이 곤약이에요. 곤약. 그렇죠? 이 곤약은 이게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요게 특성이 하나 있어요. 향이 좀 있어요. 특유의 향이. 맞아요. 그래서 이보은의 팁 두 번째는 곤약을 데쳐냅니다. 자, 곤약을 썰어서 데치는데 자, 요렇게 썰고 이렇게 썰어서 그냥 통째로 데치면 속 안에 있는 향은 그대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라서 데쳐요. 잘라서 데치는데 그냥 데치지 마시고 뭘 넣고 데치냐 하면 바로 소금을 넣고 데칩니다. 자, 제가 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요. 소금 약간. 그래야 이 향이 빨리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곤약을 넣습니다. 아까 버섯 불릴 때는 설탕이었고. 곤약은 소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어느 정도 데치느냐? 요거는 뭐 빨리 데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왜냐하면 향만 없애면 되니까. 그래서 워낙은 이렇게 그냥 식히는데 저는 이렇게 찬물에다가 퐁당 한번 담궈요. 그래야 빨리 식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물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곤약을 데친 물에는 향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찬물에 데쳐놓은 곤약은 이렇게 흔들어서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곤약 그 특유의 향을 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죠.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꿀팁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 꿀팁 대방출에 나갑니다. 자, 요거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곤약도 준비됐고 표고버섯도 준비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보은의 꿀팁 세 번째입니다. 바로 들기름을 준비합니다. 들기름. 들기름을 2분의 1 작은 술만 준비를 하세요. 자, 근데 보통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식용유랑 섞어 쓰세요. 이렇게 그쵸,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발연점을 높여 쓰세요.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표고버섯 곤약조림에는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기름만 하는데 그러면 들기름만 둘러서 하면은 금방 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펴놓고 곤약 곤약을? 넣고 표고버섯 넣고 네. 이 안에 지금 수분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분감들이 빠지면서 들기름과 섞이면 타지 않겠지요. 요게 바로 이보은의 꿀팁 세 번째. 야. 들기름은 재료에 넣어라. 아. 요겁니다. 아. 요거 이제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볶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아우 들기름에 표고버섯 볶으면 그냥 조금만 먹어도 사실 예. 맛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표고버섯 요 우리 물 있었잖아요. 네. 요거 버리지 마시고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볶을 때 양념장에 같이 넣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더 곤약에 스며드는 간장 간이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표고버섯 우린물을 또 같이 넣었는데 충분하게 볶은 다음에 넣어주세요. 네. 저 표고버섯 우린 물에는 설탕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다가 넣을 때 물엿이라든지 설탕의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물을 좀 넣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졸일 건데 졸일 때 맛있는 맛이 배어오라고 뭘 넣느냐? 바로 마른 고추 아까 썰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걸 같이 넣습니다. 이게요 만들어 놓잖아요. 방부 효과가 어디서 있느냐? 마른 고추에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안에서 보관을 해도 맛도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간도 변하지 않고 처음에 만들었던 맛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졸여주세요. 자, 그래서 요 표고버섯하고 요 곤약이 탱글탱글하면서 조금 약간 익혀졌을 때 우리가 뭘 넣느냐 이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진간장, 장하고 그다음에 국간장도 같이 넣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고버섯 할 때 진간장만 하는 것보다는 국간장을 같이 섞어 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감칠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의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같이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파, 다진 파, 네. 조림이니까.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 넣습니다. 이 소리가. 소리가 아주 맛있죠. 네, 소리가 맛있네요. 제가 맛있어져라 계속 하면서 볶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화초도 잘 자라라 맞아, 잘 맞아. 자라라 예쁘다 이래야 잘 사랑한다, 자라잖아요. 막 이러면서. 네.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맛있어져라 그렇게 정성을 막 들이면 정말 맛있어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넣냐면 이제 여기다가 쌀조청을 좀 넣습니다. 그럼 색깔이 조금 진해지겠죠? 네. 이렇게 넣어요. 맛이 더 딱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잡혀주죠. 잡혀져라. 향이 옵니다. 향이 슬슬 넘어와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바로 이 옆에 제가 완성컷을 이렇게 준비를 네네. 했어요. 윤기가 막 나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린 요것만 넣으면 돼요. 통깨.
통깨만 넣으면 아주 맛있는 곤약과 표고버섯이 만났어요. 표고버섯 곤약조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요거 한 5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우리 예인 씨, 네. 이거 얼마 정도 보관이 가능할까요? 요거는 뭐 좀 뭐 2시간. 그쵸? 네. 하루 못 간다고 봅니다. 바로 다 먹는 거예요, 바로. 요거 한 3일이면 다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수실 때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서 잡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아유, 맛있겠네요. 요거 이렇게 딱 완성된 컷만 보면 멀리서 보면 갈비찜 같지 않아요? 아, 그러네. 갈비찜 느낌이 딱 있어요. 아, 여기에다가요, 등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더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맞아, 사태 같은 거 넣잖아요. 그죠? 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질깃질깃하니까 네. 한번 끓인 다음에 그 사태 물까지 같이 해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깊이가 다르겠죠. 네. 근데 버섯이 사실 고기 식감을 좀 내거든요. 고기 맛이 나지. 고기 맛이 좀 나죠. 그러니까 고기 안 넣고 그냥 버섯으로 먹어도 바로 나요. 진짜 그 느낌 바로 날 것 맛있죠. 같아요. 오. 그래 버섯을 먹으면 이 양념이 버섯에 배어 네. 있어서 이렇게 탁 퍼지는 맛이 있어요. 야, 이건 고기조림이라고 해도. 입에 정말 안에서 말씀 주고 양념이 팡 터지고 되어 있죠. 곤약 한번 잡숴 보시면 아, 내가 이때까지 곤약을 와, 맛있다. 그냥 우동집에서만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곤약조림도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너무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하죠. 그러면 그 특유의 향도 없고. 그렇죠. 향도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표고버섯 곤약조림에 알려드린 팁이 3가지잖아요. 네. 불린 물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 넣어야 되고 곤약 데쳐야 되고 요거 꼭 3가지 잊지 마셔야 아주 맛있는 두고 먹는 밑반찬으로 쓰임을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두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 너무 맛있죠. 그날 다 먹는다는 거. 이거는 진짜 당일 네. 킬인데 당일 킬. 네. 요거는 밥 그냥 싹 넣어서 비벼가지고 밥이랑 뚝뚝 떠서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삼색 콩자반까지 같이 얹어 드셔야지 맛있습니다. 야, 밥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곤약은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찾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 이걸 이렇게 하면 맛있는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살도 빼면서 맛있게 맛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두고 먹는 밑반찬 2가지 이렇게 배워봤고요. 사실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바로 30분 육개장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30분에 육개장이 된다고요? 행복한 애칭미에서는 만들어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야. 주에는 또 어떤 꿀팁이 나올지 네. 기대해 보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뭐 정말 봄 날씨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지금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도로 다시 영하권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서 따뜻해집니다. 다만 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짙은 스모그로 공기가 답답했는데요. 오늘도 먼지와 안개가 뒤섞입니다. 오후부터 중부에도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나쁨 수준에 보이겠고요. 제주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훌쩍 오릅니다.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릅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기는 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제주에 약하게 비가 지나겠고요. 건조특보는 아직도 유효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이 풀려서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주말에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 미리 확인하셔서 외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봄 날씨예요 이러지만 아침에 저 방송하러 올 때 저 차 온도 보니까
영하 3도 찍히던데. 그렇죠. 이맘때 딱 나오는 얘기가 사실 일교차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일교차에 대비하셔서 옷차림 잘 신경 쓰셔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날이 매우 건조해서 화재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 Save next channel A